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원장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차가 밀려가지고 조금 늦을 뻔했는데,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우리 플로라님께서 선생님 안전운전 하시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네. 6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수염을 못 갖고 나와가지고, 저 엘리베이터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좀 용모에 단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더 내용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주제는 다리가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요. 하진불안 증후군이에요. 자, 세용지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이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과연 이 하진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척추 라이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연관지어서 또 우리의 건강한 척추 생활에 도움을 줄지 한번 강의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언제든지 척추, 신경외과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간에 이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질문 주시면 제가 오늘은 대부분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대답 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욘디 공식 홈페이지와 메일, 그리고 연세산돌병원 홈페이지나 저희 채널인 산돌TV 통해서도 같은 방송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대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느티나무님 안 늦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첵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그 척추 라이브 애청자에 대한 그 애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도 그것도 한번 나중에 즐거운 아이디어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다리가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자요. 하지불안 증후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방송 일정은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되게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 그림 하나에 오늘 이야기할 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지금 창문에 뭐가 있죠? 네, 창문에 보면 별이 있고 지금 달이 떠 있죠? 무슨 뜻이죠? 이제 시간대가 밤이란 얘기예요. 플로라님께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엄청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얼마 전 정확한 진단을 받았대요. 아유, 다행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치료를 하면 금방 잘 될 수 있고, 원인 질환이나 연관 질환을 교정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지훈 님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있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밤 시간이죠. 밤 시간이고, 지금 어쩌고 있죠? 다리가 막 바르바르 떨면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죠. 전기가 막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불쾌한 감각이나 통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에, 그죠? 그 다음 막 바르르 막 떨고 있는데 막 다리를 흔들고 있죠. 네, 이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여성분이죠. 네.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데, 자, 요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는 특징적인 증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불편한 감각은 환자들이 기술하는, 표현하는 용어로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저림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주로 잠들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고,
다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게 돼요. 왜 움직이게 되느냐?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서 잠을 잘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의 5.4%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어요. 한국인 대상 국내 연구 결과인데 성인 남녀 21세에서 69세까지 5천 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갖는 의미 있는 그런 증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 요런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역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또 중요성도 대두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임상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두고 본 것도 한 20,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은 상당히 최근에 논의가 되어지고 임상적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자, 주로 언제 그림이 나왔죠? 낮보다 밤에 많이 생깁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게 되고 다리를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특징이 이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상 심해지면은 좀 짬뽕이 돼요.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앞뒤가 좀 약간 뒤섞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밤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거죠. 박지연 님이 중간중간 질문을 줘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내용이라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우리 박지연 님이 증후군이라는 걸 뭘 물어보셨어요. 증후군이 붙은 병은 다른 질환들과 차이가 있나요? 어떤 건 그냥 병이고 어떤 건 증후군이고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증후군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척추에서 되게 많이 말하는 증후군이 뭐 있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예.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도, 그러니까 원인이 좀 불명확하고 혹은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한 가지 증상을 일으킬 때예요. 예.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한 가지 증상을 일으킬 때. 그래서 지금 주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고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달라요. 파킨슨 병은 우리가 어떤 병이 좀 명확하고 거기에 딱 알려져 있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임상 증상은 파킨슨 병 같아요. 근데 파킨슨 병과는 다르게 이 병태 생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거나 조금 불명확한 요인이든 아무튼 간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연 님이 주신 질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저 그럼 우리 강의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계속 증상 얘기를 많이 하죠. 증후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증상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막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우리가 자골신경통처럼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증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발생하면서 막 움직이고 싶어요, 다리를. 그리고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환자들이 어떻게 아프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해요. 예. 협착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이런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증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섞여 있는 환자를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의사들 입장에선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사람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밤에 좀 움직이면 낫고 다리를 흔들고 싶고 이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증상이. 그걸 우리가 척추성 하지 동통이라고 하는데 척추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예요.
신경병증이라 밤에 잘 나타나고 증상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증상만으로는 특징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구별짓기는 어려워요. 플로라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 특히 추워지면 증세가 더 심해지고 다리고 따끔거리고 시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플로라님이 지금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플로라님 섭외된 시청자가 아닌데 마치 여러분들이 섭외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티키타카가 잘 되는데 정말 저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고 척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어서 그렇고요.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이걸 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면 좀 나아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불쾌한 감각을 줍니다. 플로라님은 따끔거리고 시리고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다리가 그냥 뭐가 달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예. 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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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대. 예. 그래서 자기는 경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갖고 요즘 우리 굉장히 더웠잖아요. 에어컨 바람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증상이 신경병증에서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신경병증 환자들도 척추 때문에 신경병증이 생기면 수면약만 신고 주무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계속 반복되는 제 표현이지만 증상으로 구별될 것 같다가도 조금 애매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에 증상이 악화되고 80%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사지 떨림 같은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약간의 경련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수면 개시의 문제의 발생을 일으키게 되고 수면의 부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로라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플로라님이 에어컨 찬바람 쐬면 더 심해진다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환자를 진단할 때 있어서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만 들었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가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약도 조금 쓰는 편인데 이게 나이가 든 여성일수록 혹은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감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63세라고 합니다. 63세면은 감별해야 될 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나이와 환자의 면담과 이런 것만 가지고는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계속 강의를 보면서 어떤 면이 그렇게 임상적으로 중요한지 물어볼게요. 그때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도대체 뭐지? 척추에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손상돼서 막 움직이는 건가?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도파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도파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예, 도파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텐데 원인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알고 있고 조기에 발병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어떤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고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파민의 불균형과 가장 관련이 많고 또 하나는 철분 대사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철분 대사는 도파민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좋은 질문이 또 나왔어요. NJ 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지불안 증후군과 신경과에서 진단하는 거 왜 다른가요? 이렇게 보시면서
남편이 잠들 때 다리를 좀 떠는 게 보였어요 라고 하면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파킨슨 치료약을 주길래 안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예, 안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파킨슨병이 바로 이 도파민과 관련된 병이잖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파킨슨병과 유사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파킨슨병인데 다리로 온 파킨슨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병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또 보면은 파킨슨계 약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의 약 설명서를 듣고 돌아와서는 원장님 저 파킨슨병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약을 처방할 시점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의심이 되는데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그냥 파킨슨병 비슷한 거예요. 라고 딱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로에서 넘어 들어와 볼게요. 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뇌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 있는데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얘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생기게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혹은 갑상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철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경향을 보입니다. 빈혈 증상이 없거나 빈혈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철분 결핍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빈혈이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분의 대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우리가 혈액 내에서 저장하는 저장철이라는 것도 있고 활성화된 포맷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철분 대사에서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교정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질환이 있는지 내과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신부전이나 계속 이야기 드렸던 정말 유사한 질환, 말초신경병증도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척추성 하지 통증과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불안증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유사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증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불쾌한 감각과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시작되는 이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유사 질환들,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들하고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 플로라님이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취하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연세도 63세 여성분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진단을 감별을 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척추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질환은 협착증이 되었든 간에 그 하지 쪽으로의 생기는 저림과 야간통과 신경병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증상을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는 척추 쪽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를 조금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척추질환은 보행이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 좀 있어요. 예, 움직이거나 생활하거나 걷거나 할 때에도 이 동통으로 고생을 좀 해요. 근데 순수한 하지불안 증후군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 악화되고 자려고 누울 때 흔들고 싶은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감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정맥류라든지 그런 질환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감별을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소섬유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근전도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플로라님이 다리전도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별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다른 신경병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있다면 당뇨성 신경병증인지, 아니면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 허리나 혹은 좌골이나 신경 부위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근전도를 판매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아무것도 없고 허리 MRI든 엑스레이도 건강한 편이고 근전도도 정상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증후군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료는 연관된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했던 철결핍이든 아니면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교정 치료가 되었든 스트레스를 줄이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 호전을 기회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 습관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생활 습관에는 제가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목욕이라든지 마사지, 냉온팩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반신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욕과 마사지, 냉온팩이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이든 어떤 일과 관련된 거든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은 저는 사실상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사실상 하지불안증후군이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아침이나 낮에 운동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아침과 낮에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점심시간 잠깐 빠듯하고 그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연계되어서 일하는 분도 많고 오버타임을 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언제 그 짬을 내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하지만 만일에 베스트 시간대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낮 시간대에 운동을 하거나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햇볕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라이트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저녁 때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세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래서 불안증을 조금 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톤 다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면에도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좀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되고, 카페인이나 담배나 술과 같은 것은 이런 기호식품은 당연히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전부 다 카페인, 담배는 니코틴이겠죠. 술 전부 다 혈관을 통해 가지고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증상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도 성분이 니코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담배나 전자담배도 똑같이 효과가 치료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를 항상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지불안증후군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제일 많이 선호하는 약물은 바로 파킨슨병 치료 약물 중 하나인 상품명으로 미라펙스라고 하는 약이에요. 주로 자기 전에 드리는데 처음에 어질하거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용량으로 개시를 시작했다가 조금씩 용량을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과도 좋은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면장애가 심할 때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를 투여해서 수면장애 치료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과 같이
척추나 신경병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경련제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병증 치료제인데 요것도 굉장히 많이 컨비네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 질환을 주로 많이 보는 의사이다 보니까 이제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주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많이 써줘서 미라펙스하고 프리가발린을 함께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처방의 질은 좀 달라지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 약물에서 1번과 3번에서 거의 대부분 증상을 많이 조절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환자에서 어땠는지. 자, 70여 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오시기 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미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복용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계속 밤마다 저리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오른쪽 엉치 다리까지도 좀 통증이 생기고 걷기도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 포인트가 오면서 제가 아무래도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척추에 문제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예.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약을 중간에 드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안 드셨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봤더니 유압수를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경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전부 감압수를 해서 뒤쪽에 상처를 봤더니 상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허리 수술을 예전에 크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허리 수술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경이 눌릴 데가 없다. 원장님, 저는 5번부터 1번까지 전부 다 수술했어요. 그때 나사는 이렇게 한 군데만 박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을 깎아서 넓혀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MRI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4번, 5번 위에 3, 4번에 이 인전마디 변성으로 협착증이 심하게 왔고 5번하고 엉덩이 1번의 바깥쪽도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시술도 어렵고 내시경으로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신경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될 수가 없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너무너무 밤에 저리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리고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유압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수를 진행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이 신경이 눌리는 게 거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리 전체적으로 오는 동통, 심한 통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저림과 먹먹함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협착증이 후유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오래 눌려 있었고 이제 되게 아프던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밤에 저림도 감소했고 아직도 좀 저리고 좀 불편함이 있고 불쾌하고 막 이런 감각은 있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개선이 된 점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화끈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 좀 흔들면 좀 나아진다. 저림도 계속 있고. 그래서 환자분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 받았었는데 나 그 약 먹어보면 안 되겠냐. 이미 이분은 제가 프리가발린의 약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150mg을 2번 드시고 계셨는데 좋습니다. 예전에 드셨던 약이고 그럼 미라픽스를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해서 바로 항경련제와 더불어서 도파민 계열의 약을 시작을 했더니 환자분이 복용 7일 만에 다 나은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증상도 매우 호전된 거죠.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병증도 갖고 있지만 이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도 함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출혈도 많아요. 유압수를 크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분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지불안증에 대해서 초점을 주면서 좀 더 체크를 해드렸으면은 좀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큰 수술에 너무 초점을 맞춰갖고, 저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약간 간과했죠. 하지만 환자분이 저보다 먼저 본인의 질환을 잘 알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말씀을 주셔서 약물을 처방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약 드시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분 대사나 도파민 시스템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병태 생리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개선되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예에서도 의사인 저보다 환자가 더 먼저 캐치를 했던 경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점들이 많아서 오인하기도 쉽고 감별도 잘해야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빨리 캐치해서 약물 스타트하고 또 생활 개선을 하다 보면은 잘 조절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의를 준비해봤고 밤에 항상 저희가 공식 인사할 때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불안 증후군도 우리 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카님이 가장 마지막에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니카님께서 자, 우연히 영상 보고 들어오시면서 화끈거려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셨어요. 동상 걸린 것처럼 화끈거리고 저려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말초신경 증후군과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줄 아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군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니카님 안녕하세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도 니카님이 말씀하시는 증상하고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초신경 증후군과 족저근막염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 증후군이라는 것도 지금 증후군이라고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일에 근전도라든지 검사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나오면 우리가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애매한 상황인가 봐요. 그럴 때에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아니면 다리를 흔들면은 완화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분명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정도를 스타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카님도 주치의분과 말초신경 병증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단이 된 거죠. 그럼요. 예. 같이 약을 먹어봐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니카님이 항경련제 계열을 드실 거예요. 가바펜틴이 됐든 프리가발렌이 됐든 상품명은 뉴론틴이나 리리카, 리프레가 이런 약들인데 이것들을 드시고 계시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킨슨 계열 약을 조금 복용해 보아도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카님도 우리 주치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갖고 한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진달래님께서 저는 가끔 발에서 열이 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인가요? 누웠으면 더 심하고 등에서도 열이 너무 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것만으로 진단하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가끔 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까지 우리가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하고 그 약으로 조절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일상생활에 힘들 정도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각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가끔 나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도
가끔씩 발에서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님의 요 하나의 에피소드만으로는 오늘 병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젤님이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엔젤님 질문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같이 볼까요? 자, 엔젤님 질문이 남편분 걸 많이 물어보셨구나. 네. 맞아요. 파킨슨 치료약처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약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놀래갖고 오시면 제가, 요 약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다리 쪽에 특별하게 생기는 그런 파킨슨병과 유사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파킨슨병하고는 달라요라고 설명드려요. 예. 근데 진단명이 글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저기 주치의께서는 그런 쪽의 그 증상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요인을 함께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병명으로 드릴 때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의객수님도 우울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도파인 약을, 그러니까 도파민 계열 약인 거죠. 먹으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100% 낫지는 않아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불안증후군이 효과가 좋아서 약을 처음에 빨리 스타트하고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연관질환들이 같이 악화가 되면은 잘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우울증 약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울증 약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SSRI 같은 약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신발타 같은 약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약들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반된 질환이 함께 있을 때는 조금 낫지 않고 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 질환에 대한 선행된 치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유님 거 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혹 잠을 자기 힘들 때는 발이 간혹 떨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금 들어왔는데 말씀 중에 파킨슨이 다리로 온 거로 볼 수 있다 했는데 이거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파킨슨으로 계속 오인을 하시는구나. 두 가지 다른 병이에요. 다른 병이고요. 다른 병이고 약물이 같은 계열의 약물을 썼다는 건데 예. 자, 70세고 요추 4번이 반으로 줄어들도록 크게 골줘야 돼요. 늘 엉치가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도 파킨슨이지요. 겁나네요 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이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드렸다가 이게 제가 앞으로 이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두 가지는 다른 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병이고 엄연히 증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유님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고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거는 다른 형태의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플로라님이 질문 주신 것도 플로라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섞여 있어 가지고요. 약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군요. 지금 플로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PD덱소 0.125 잠자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있다고 지금 마지막 질문에도 어떤 약 처방 주시냐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PD덱소의 그 지금 성분 명의로 말씀하신 거고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125고요. 그 다음에 증량을 하면은 2배 용량으로 증량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로 잘 조절되시면은 요렇게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여유님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느과 진료에 해당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거는 신경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척추질환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유사한 증상들이 많다가 보니까 같은 계열의 약도 처방도 많이 하시고 같이 보는데 이거 자체가 뭐라 그럴까 큰 검사나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만 보시는 선생님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신경외과나 신경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잘 아는 병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이한 증상과 불편한 감각과 에피소드를 들으실 때에 요 약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고 약물로 치료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하게 과가 있어서 하지불안 증후군만 열심히 진단하고 치료해 주시는, 그것만 외길 인생으로 진료하시는 그런 선생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NJ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유님, NJ님, 플로라님 계속 질문 똑같은 분들이 많이 주시고 계세요. 자, 83세 여성 노인인데 흉추 12번에 실금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뼈가 붙나요? 현재 열흘쯤 되었고 요양병원에서 안정치하고 계세요. 한 달쯤 입원하자던데 퇴원 후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흉추 12번에 실금이 가여 있다. 뭐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 악박골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골절이 진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엑스레이상에서 뭐가 의심된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MRI까지 찍어서 급성골절로 진단이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만일 급성골절로 진단이 되었다면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척추체 성형술을 해볼 수 있어요.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조기 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뼈가 붙나요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골밀도예요. 83세라고 하더라도 골밀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뼈가 튼튼하신 분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골다공증과 관련된 혈액 검사 결과들이에요. 비타민 D 같은 수치들. 제가 보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남자 환자분이신데 나이가 그분이 한 70대이시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약 먹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좀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골절이 진단이 됐어요. MRI까지 찍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골밀도가 너무 낮아요. -4인데다가, 그리고 비타민 D는 1.1까지 나왔어요. 1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검사를 하다 보면은 할머니들은 제가 0도 본 적도 있어요. 0도 본 적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거의 드문불출하고 집안에만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종종 관찰됩니다. 만일 그러면은 골절이 힐링되는데 시간이 엄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몸에서 뼈를 생성해내거나 힐링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조기를 2달 정도 가까이 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 정도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일에 환자분의 상태만 양호하다면은 2주 정도 있으면은 상당히 좀 호전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연성 붕괴도 생길 수 있고 콘메시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 집에서도 보조기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꼭 하시고, 생활 습관이나 가이드에서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NJ님에 대한 질문 대답해 드렸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누가 있을까요? 처음에 물어보신 질문인 것 같은데, 소마 베제크님.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근육이 적어서 종아리가, 근육량이 적어서 종아리가 30cm 미만이다. 그 둘레가 그렇다는 거군요. 발바닥이 좀 뜨겁고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날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군요. 지금 증상은 그냥 얼핏 듣기만 했을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종아리가 얇다는 이야기인데, 종아리가 얇으면은 우리가 밤에 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정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져보면 앞정강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많이 걷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근육이 붙게 되는데,
거기에 근육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은 좀 무리하면 아프고 밤에 거기가 굉장히 욱신거리고 쑤실 수 있어요. 근육 감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근육의 수축, 연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제크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증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댓글로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가 진단이라는 걸 할 때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많은 정보를 보고 파악해요. 환자의 얼굴, 그리고 표현하는 단어, 손동작 만지는 거, 그리고 또 환자와 분의 그 아픈 부위를 직접 만지고 움직여 가면서 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클루를 찾는 거거든요. 실마리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런 진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들은 굉장히 복잡한 진단 과정이 필요하고 한 번에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선생님하고 약도 써가면서 반응도 보가면서 진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떨까 하다가 제가 약을 한번 조금 써볼게요 하고 그 약을 통해 가지고 호전이 확 되는 걸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나의 증상은 이게 맞나? 이건 맞나?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쾌한 감각과 밤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병이라고 오늘 소개를 드렸던 거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병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약을 주었을 때도 당황하지 말라고 준비한 강의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내 병인가 싶어서 질문 주시는 것도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비욘디 공식 홈페이지나 저희 연세산돌병원 홈페이지 혹은 저희 산돌TV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공식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